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신화 하나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정의라는 개념이 사실은 얼마나 무섭고 또 불안정한 것인지 그 조금은 불편한 진실을 한번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강력한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가 보통 비극 하면 뭘 떠올리죠? 주인공이 뭔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이야기,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만약 진짜 비극이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데 그 똑같이 정의로운 두 개의 길 사이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게 진짜 비극이라면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걸 분석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한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정의로운 결정들이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 따라가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놀라운 해답까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비극의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레스테스 신화는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가 이미 범죄가 되어버리는 정말 빠져나갈 길 없는 상황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우리에게 특별한 도구가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한 아포리아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통해 이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포리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철학적인 진퇴양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딜레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로막는 두 개의 선택지가 모두 똑같이 옳은 길,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일 때 바로 그 상황을 아포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데리다의 통찰에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진정한 아포리아 상황에선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뭘 선택하든 상관없이요. 깨끗하게 빠져나갈 방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정의로운 해결책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 다른 아포리아가 되는지 그 비극의 연쇄를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비극은 아가멤논 왕에게서 시작됩니다. 트로이 원정을 떠나야 하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노여워하며 그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국가를 위해 군대를 이끌어야 할 왕의 의무와 자식을 지켜야 할 아버지의 의무. 여러분이 아가멤논이라면 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고뇌 끝에 아가멤논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왕의 의무를, 즉 국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제단에 바치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포리아의 행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죠. 국가를 위한 정의를 실행하는 그 행위가 이 기나긴 비극의 연쇄를 시작하는 첫 번째 범죄가 되는 순간입니다. 정의가 피해의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리고 10년이 흐릅니다. 아가멤논은 전쟁 영웅이 되어 금이 환영하죠. 하지만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이제 자신만의 아포리아에 직면합니다. 내 남편은 나라를 구한 영웅인가? 아니면 내 딸을 죽인 살인자인가? 그녀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왕비로서의 의무보다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의 복수가 먼저였죠. 그녀는 목욕을 하고 있는 남편을 가장 무방비한 순간에 살해합니다. 딸을 위한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한 거죠. 보세요. 또다시 비극의 순환이 반복됩니다. 어머니로서 행한 정의로운 복수는 국가의 법 앞에서는 왕을 시해한 끔찍한 범죄일 뿐입니다. 정의가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낳고 만 겁니다. 자, 이제 이 비극은 그들의 아들 오레스테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가 마주한 건 정말 궁극의 아포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아폴론 신은 아버지를 죽인 네 어머니를 죽여 복수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법이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는 걸 용납하겠어요? 신의 명령과 혈연의 법, 그는 그야말로 완벽한 덫에 갇히고 맙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죽입니다. 근데 이건 합리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추락에 가깝게 묘사되어
행동은 해야만 하는데 뭘 하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순수한 아포리아입니다. 완벽한 막다른 길이죠. 결정은 불가능한데 결정은 반드시 해야만 해요. 오레스테스는 하나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또 다른 신성한 의무를 짓밟았고 이제 그 끔찍한 결과가 그를 덮치게 됩니다.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죽인 그 순간 아주 오래되고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깨어납니다. 바로 에리니에스, 복수의 여신들이죠. 이 복수의 여신들은 그냥 괴물이 아니에요. 이들은 피해는 피로 갚는 개인적인 복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논리에 따르면 어머니를 죽인 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정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결말은 끝없는 폭력뿐입니다. 이 끝없는 복수의 광기를 멈추기 위해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테나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요. 대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법정이죠. 한쪽에서는 복수의 여신들이, 다른 한쪽에서는 오레스테스와 아폴론 신이 인간 배심원들 앞에서 각자의 정의를 주장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배심원단의 투표 결과는 정확히 반반으로 갈립니다. 유죄 50%, 무죄 50%, 완벽한 동점이죠. 이건 그냥 투표 결과가 아니라 정의 그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개의 옳은 주장이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재판관이었던 아테나가 자신의 결정적인 한 표를 던집니다. 오레스테스 쪽으로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오레스테스가 옳았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과 법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싶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시스템의 목적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정의, 절대적인 진실, 이걸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의 진짜 역할은 뭐냐? 일종의 회로 차단기 같은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이 끝없는 폭력의 고리를 그냥 딱 끊어버리는 장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은 정의가 성공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정의가 실패하는 지점을 관리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오래된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법이라는 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완전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요. 정의 자체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정의가 실패했을 때 벌어질 폭력의 순환을 그저 멈추는 장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고대 그리스 비극,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오레스테스 신화입니다. 네, 근데 이건 그냥 신들의 옛날 이야기,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한편의 장대한 가족 범죄 스릴러 같죠. 살인, 복수, 그리고 또 다른 복수. 그 끝없는 연쇄.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끔찍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질문을 파헤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란 게 과연 가능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죠. 바로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한 아포리아 개념이군요. 네, 오늘 분석은 그 아포리아라는 렌즈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부터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포리아, 그리스어로 원래 길이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고대 그리스 비극,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오레스테스 신화입니다. 네, 근데 이건 그냥 신들의 옛날 이야기,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한편의 장대한 가족 범죄 스릴러 같죠. 살인, 복수, 그리고 또 다른 복수. 그 끝없는 연쇄.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끔찍한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질문을 파헤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이란 게 과연 가능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죠. 바로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말한 아포리아 개념이군요. 네, 오늘 분석은 그 아포리아라는 렌즈 없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개념부터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포리아,
그리스어로 원래 길이 없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길이 없다. 막다른 길이군요. 네, 데리다는 이걸 윤리적인 막다른 길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정당한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한쪽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뭔가요? 그 막다른 길에서 어떻게든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은 이미 폭력이고 죄라는 겁니다. 와, 결정하는 순간 이미 죄를 짓게 된다. 그렇죠. 오레스테스 신화는 바로 이 딜레마의 구조를 한 가족의 3대에 걸친 서사로 풀어낸 뭐랄까 인류 최초의 거대한 사유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연쇄, 그 거대한 사유 실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이 테네의 왕 아가멤논에게서 뿌려집니다. 아, 이야기의 시작이군요. 네, 트로이 원정을 떠나기 직전에 아울리스 항구에서 시작되죠.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출정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바람 한 점 불질 않아요. 아, 출정을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며칠이 지나도 함대는 옴짝달싹 못하고 군의 사기는 그냥 땅에 뚝뚝 떨어지죠. 뭔가 불길한 징조네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예언자를 통해 알아보니 아가멤논이 과거에 사냥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사슴을 죽인 게 원인이었어요. 아, 신의 영역을 침범했군요. 네, 분노한 여신이 바람을 보내주는 대가로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바로 아가멤논의 맏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와, 여기서 첫 번째 막다른 길이군요. 그렇죠. 한쪽에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 총사령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야 하는 가장 근원적인 윤리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옳음과 옳음의 충돌이죠. 국가의 정의냐 부성의 윤리냐. 딸을 살리면 전쟁은 실패하고 왕으로서 책임을 져버리게 되죠. 국가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딸을 바치면요. 전쟁은 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는 거죠. 어느 쪽도 완벽한 선이 될 수 없는 완벽한 도덕적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냥 나 못하겠다 하고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요? 왜 그게 단순한 개인의 선택 실패가 아니라 철학적인 아포리아가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에선 왕의 책임, 그러니까 공적 의무라는 건요, 개인의 감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거였거든요. 아, 그 무게감이 다르군요. 네. 수만 명의 군인과 국가 전체의 미제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의 결정은 그냥 나쁜 아빠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왕이 되어 국가를 파멸로 이끄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결국 그는 국가를 위해 딸을 제단에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최초의 범죄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저지른 범죄라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데리다가 말한 아포리아의 핵심입니다. 정의를 실행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정의를 더럽히는 순간이죠.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국가라는 더 큰 선을 위한 결단이었죠. 하지만 그 결단을 위해선 반드시 무고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집안의 정의라는 개념은 피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의 빚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복수의 칼날이 되어 갈리는군요. 네. 남편이 트로이에서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는 동안 미케네의 홀로 남은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딸의 죽음은 잊을 수 없는 원한이 된 거죠. 그러다 마침내 아가멤논이 1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혼자 온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트로이의 공주이자 예언가인 카산드라를 전리품처럼 옆에 끼고 나타나요. 이건 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데요. 그렇죠.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시선에서 돌아온 남편은 더 이상 국가의 영웅이 아닙니다. 오직 내 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죠. 거기서 정부와 함께 그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아포리아가 펼쳐지는군요. 그녀의 행위는 국가의 법으로 보면 명백한 국왕시해, 남편 살해, 혼인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건데 하지만 딸을 잃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모성의 정의를 실현하는 복수 행위이기도 하죠. 무성의 정의 대 혼인의 법, 두 번째 충돌이군요. 맞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국가의 관점에선 극악 무도한 범죄지만 그녀 개인의 윤리적 관점에선 빼앗긴 정의를 되찾는 행위가 됩니다. 한 사람의 정의가 다른 사람에겐 범죄가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여기서 비극의 연쇄고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아가멤논의 정의가 클리타임네스트라라는 범죄자를 낳았듯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정의 역시 또 다른 죄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중심, 바로 아들 오레스테스에게로 넘어가는군요. 네, 아버지가 살해당할 때 어렵기 때문에 멀리 망명을 떠나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 신탁을 받는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합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를 죽여 복수하라. 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명령 중 하나일 겁니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니까요. 여기서 오레스테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막다른 길에 서는 거네요. 네, 어머니를 살려두면 신의 명령을 어기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은 불효자가 됩니다. 반대로 신탁에 따라 어머니를 죽이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죽인 천륜을 어긴 폐륜아가 되죠. 와, 어느 쪽도 출구가 없네요. 그야말로 길이 없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절대적인 규범 중에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우위에 설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결정이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레스테스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결국 그는 고뇌 끝에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잠시만요. 그 장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무리 신의 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 행위가 갖는 무게감, 그 끔찍함은 상상하기조차 힘든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비극의 원형으로 남은 것이죠. 오레스테스는 정의를 행하는 동시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운명에 갇힌 겁니다. 옳은 일을 했지만 동시에 최악의 죄를 저지른 모순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군요. 그렇죠. 그래서 평온은 잠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그의 눈앞에 끔찍한 형상의 여신들이 나타나죠. 복수의 여신들, 에리니에스. 네네. 자료 묘사를 보면 머리카락은 뱀이고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이건 단순한 죄책감의 상징,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근원적인 존재들이죠. 에리니에스는 오레스테스가 왜 어머니를 죽여야 했는지, 그에게 어떤 신탁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 정상 참작 이런 게 없군요. 전혀 없죠. 그들에게는 복잡한 논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의 원리, 어머니를 죽인 자는 대가를 치른다는 절대적인 법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아주 원초적인 힘처럼 느껴지네요. 훌륭한 통찰입니다. 에리니에스를 일종의 살아있는 고대의 법칙, 그러니까 복수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복수법이요? 네, IF 친족 살해, then 영원한 고통이라는 단 한 줄의 코드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 같은 거죠. 이유를 묻지 않고 결과를 응징할 뿐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개인적 복수라는 고대의 정의 시스템 그 자체를 의인화한 존재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끝없는 응징의 논리. 여기서 중요한 건 정의가 객관적인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할 때 정의를 실현하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끝없는 피해 복수극이 이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들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는군요. 네. 오레스테스에게 살인을 명령한 아폴론 신과 모성을 옹호하며 그를 추격하는 에리니에스 여신들이 팽팽하게 맞서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마침내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직접 개입합니다. 네, 아테나는 이 피해 순환을 여기서 끊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 언덕에 인류 최초의 법정을 열죠. 아,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군요. 네, 아폴론이 오레스테스의 변호인이 되고 에리니에스가 검사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테네 시민들로 구성된 인간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린다는 점이에요. 신들의 문제가 인간의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 순간이죠. 재판은 정말 치열하게 진행되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데 와, 놀랍게도 유죄와 무죄가 정확히 동수가 나옵니다. 6대6. 이것 보세요. 최초의 배심원단조차 이 문제의 답을 내리지 못한 거잖아요. 여전히 완벽한 교착 상태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교착 상태에서 재판장인 아테나 여신이 자신의 결정적인 한 표를 던져서 오레스테스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아, 자, 법이 탄생하는 위대한 순간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어떤 오해죠? 법이 탄생해서 완벽한 정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원한, 더 거슬러 올라가 이피게네이아의 억울한 죽음이 완전히 해소되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법은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한 진짜 역할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정의를 실현한 게 아니라면요?
법의 진정한 기능은 피해 순환이라는 폭력을 멈추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폭력을 멈추는 장치. 네. 정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억울한 죽음과 풀리지 않은 원한이 남아있죠. 하지만 그로 인해 벌어지던 끝없는 개인적 복수와 폭력은 여기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첫 번째 임무는 정의의 완성이 아니라 폭력의 중단이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법이란 게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파극을 막기 위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법은 정의의 실패를 관리하는 장치로서 탄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이 끝난 후에 분노하던 복수의 여신 에리니에스가 자비로운 여신들이라는 뜻의 에우메니데스로 변모해서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의미였군요. 개인적 복수라는 제어 불가능한 힘이 이제 도시의 법과 질서라는 시스템 안으로 포섭되는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죠. 오늘 저희는 오레스테스 신화를 통해 비극이라는 게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아가멤논부터 오레스테스까지 모두가 각자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길, 그 아포리아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군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인간이 어떻게 결정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내몰리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끔찍한 비극의 연쇄 끝에서 탄생한 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정의를 완성하는 깔끔한 해결책이 아니었죠. 오히려 끝없는 폭력을 멈추기 위한 어쩌면 불완전하고 타협적인 고육지책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데리다가 말한 정의는 늘 미래에 와야 할 것, to come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정의는 늘 미래에 와야 할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가진 법은 완전한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진정한 정의를 기다리면서 그 공백 기간 동안 폭력을 관리하는 임시적인 시스템이란 뜻이죠. 그렇군요. 정의는 이미 완성되어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아니라 저 너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목표 같은 것이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의지하고 있는 이 법과 제도는 과연 정의 그 자체를 실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레스테스 신화에서처럼 끝없는 폭력의 순환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의의 실패를 위태롭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